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아침에 컨버전스 2030을 읽으려고 책을 꺼냈다가 문득 체게바라 책과 눈이 맞았어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전혀 낯선 것들과 눈이 맞을 때. 제가 2020년 2월에 쿠바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마침 같이 갔던 박사님이 바로 이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 체게바라 20세기 최후의 게릴라라는 책을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그 책을 빌려서 여행 동안에 아주 단숨에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는데 다녀와서 이 책을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1장 에르네스티토에서 체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를테면 유년기에서부터 청년이 되어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로서 서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에르네스토 게바라 데 라 세르나는 1928년 6월 14일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테라페의 유복한 뿌띠부르주아지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에르네스토는 건축기사였고 어머니 셀리아는 프랑스 문학에 심취한 교양 있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캤다는 할아버지와 멕시코 부왕의 후손이라는 할머니의 손자인 그는 훗날 역사에서 엘체라고 불릴 바로 그 사람이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언제나 에르네스티토, 꼬마 에르네스토라 부르던 어린아이에게 운명의 시간이 닥친 것은 그가 2살이 되던 해였다. 1930년 5월의 어느 아침 리오의 찬물로 목욕을 시킨 것이 그만 폐렴으로 번졌던 것이다. 이 일로 얻은 천식은 평생 동안 그를 따라다니며 그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그의 부모는 온화한 기후를 찾아 떠돌다가 안데스 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코르도바 가까운 곳인 알타그라시아에 정착했다. 그러나 천식은 지독히도 끈질겼다. 연이은 발작에 아이는 점점 더 쇠약해져만 갔다. 헛된 노력에 노심초사할 바에야 완전히 자유롭게 사는 게 낫다 싶었다. 그때까지 제 방에 틀어박혀 있던 채는 새장의 열린 문으로 나온 한 마리 새처럼 그렇게 외부의 세계를, 자연을 발견했다. 훗날 채의 누이 안나 마리아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운명을 거스르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아이는 이런저런 운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특히 수영과 축구는 아이가 가장 즐기던 운동이다. 그때까지 책에 파묻혀 있던 허약한 꼬마가 단단한 육체를 가진 건강한 아이가 되더니 이내 자연을 마음껏 호흡하며 인근 인디오 소년들의 놀이에도 거리낌 없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아이는 9살 되던 해부터 사회적 불평등에 눈을 뜨고 그러한 현실에 괴로워했다. 10살이 되도록 여러 아이들이 한방에서 지내는 인디오 놀이 친구들의 생활 조건이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한겨울의 추위를 막기 위해 누더기 사이로 신문지를 말아넣는 것이 고작인 고달픈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에르네스티토는 아이들을 종종 제 집에 불러들이곤 했다. 1937년 아버지 에르네스토가 스페인 공화국 지지위원회를 결성하자 조숙한 아들 에르네스티토는 제 집을 카사델 푸에블로, 인민의 집이라 일컬었다. 14살이 되는 해 그는 럭비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토마스 중학교 동급생의 형이자 그보다 6살 위인 알베르토 그라나도에게 럭비를 가르쳐달라고 졸랐다. 부모에게는 말 그대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고집센 이 소년이 격렬한 운동을 통해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자는 것은 좋았지만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천식 발작에 대비해 이동식 호흡기를 들고 경기를 치를 때마다 쫓아다녀야 하다니 럭비와 수영, 펠로타,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유래한 민속 경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펠로타와 체조는 물론이거니와 에르네스토는 테니스와 골프도 즐겼다. 운동을 안 할 때면 장기를 두거나 평생 동안 흠모할 지적 작업에 몰두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더니 학생 시위에 가담했다가 옥살이를 마치고 이제 막 출감한 친구 알베르토에게 15살 소녀는 이렇게 말했다. 몸이나 상하자고 거리로 나서자고
총을 쥐지 않는 한 거리로 나가지는 않을 테야. 완벽한 스포츠 소년이 된 소년 에르네스토는 이미 열렬한 독서광이었으며 열렬한 독서벽은 평생을 변하지 않았다. 프로이드에서 키플링으로, 보들레르에서 셰익스피어로, 가르시아 로르카에서 소포클레스로 그는 한없이 관심 영역을 넓혀갔다. 민감한 감수성의 소유자여 민감한 시심을 간직한 에르네스토는 아주 일찍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으며 글쓰기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다. 그리고 17살에는 볼테르에게 영감을 받아 철학서를 뒤적거리게 되고 바로 이 무렵 평생을 같이 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1947년 아마 제 손으로 병을 치유하겠다는 생각이었던가 아니면 자기의 후손을 생각해서 에르네스토는 의사가 되겠다고 작정했다. 비록 그가 더 좋아하는 대학은 길거리이고 농부들이 일하는 들판이지만 그는 학업을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상경했다. 그곳에서 에르네스토는 생생한 현장을 발견했다. 이제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알베르토 그라나도가 방학 동안 안데스 산맥 근처의 나완자촌 샌프란시스코 델차나르에서 함께 일을 해보겠느냐고 그에게 물어왔다. 1948년 여름 에르네스토는 자전거에 모터를 조립해 달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 수도에서 850km 정도 떨어진 그곳으로 훗날에 돌아보면 전주처럼 울려 퍼질 그 생의 첫 번째 여행이었다. 성숙의 길목에서 23세의 에르네스토는 알베르토 그라나도와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라틴 아메리카를 7개월 동안 여행하려는 생각이었다. 사실이지 두 친구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행로를 고심해왔다. 그들은 먼저 그들을 사로잡은 문화를 간직한 구대륙 유럽을 생각해봤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의 위대한 고대 문명 또한 떨쳐버릴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것은 자기들 전통 문화의 수원이자 초석으로서 마치 자석처럼 에르네스토를 끌어들였다. 1951년 12월 29일 이들 두 공모자는 포데로사2를 타고 아르헨티나 중앙의 코르도바를 떠났다. 이 오토바이 이름이 재미있네요. 포데로사, 불굴의 여인이라는 뜻이네요. 라틴 아메리카의 극단을 향한 이 여행은 훗날 커다란 상징으로 남는다. 그것은 1819년에 시작된 전통적인 의미의 혁명운동이 사그라들고 피델 카스트로가 이제 막 새로운 혁명운동에 불을 붙이려는 바로 그 시점에서 출발한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에르네스토는 이 여행 동안 억압받는 인디오와 노동자, 농민의 실상을 일기에 고스란히 담아두었고 이는 후일 노타스 데 비아헤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낡은 포데로사2가 그만 주저앉아 버리자 두 공모자는 인디오들과 함께 트럭을 얻어 타거나 시루짝 같은 기차에 실려 여행을 계속했다. 때로는 빈곤과 체념과 부정의의 언저리를 맛보면서 말이다. 첫 번째 방문국은 무질서하기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칠레였다. 에르네스토는 1년 후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이 모든 말들이 있고 1년. 나는 지금 칠레가 어떠했는지조차 떠올리기가 힘들다. 그러나 기억 한켠에 남겨두어도 좋은 경험이었다. 1952년 3월의 이 시점에 알베르토와 에르네스토는 추키카마에 있는 브레이든 컴퍼니의 구리광산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들이 목격한 것은 산산조각난 인생들의 파편이었다. 그것은 계시였고 에르네스토에게는 모든 것이 자명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미래를 정치에 걸기로 했다. 트럭이 북쪽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유럽풍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한 번은 폭우로 플랫폼이 물에 잠기자 백인들만 객차에 몸을 피하라고 했다.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비에 떨고 있는 인디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차마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객차에 올라서야 했다. 모두가 의아해야 할 뿐 그들의 행동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 세계의 팽배해 있는 백인 우월주의에 경악하고 말았다. 1952년 4월 3일 성모 승천일에 맞추어 페루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디딘 곳은 공교롭게도 유럽의 첫 원정대가 도착했던 마추픽추였다. 잉카 제국의 백성들은 스페인 원정대에 치열하게 저항했고 그 전통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 중 하나는
1745년에 있었던 예수의 신부 호세 산토스 아타우알파의 한 거였다. 그는 스페인 사람에 맞서 15년 동안 저항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는 메티스,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 우리가 메티조라고도 이야기하죠. 호세 가브리엘 투팍 아마루 콘도르 칸키가 잉카 제국 마지막 황제의 후손임을 자처하며 스페인 통치에 맞섰다. 그 이래로 백인에 저항하는 인디오들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식민주의에 맞선 투쟁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1825년에는 시몬 볼리바르의 노력으로 시민의 자격까지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인디오들은 여전히 백인과 식민주의 착취의 산증인으로 남아 있었다. 아마존에서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페루 산파블로 나완자촌의 촉배를 얻어 탔다. 그들은 인디오들의 나병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완자들에게 붕대를 벗어버리라고 권했다. 인디오들과 어울려 축구를 즐기는 이들 이방인들은 어느새 인디오들 사이에서 성인처럼 추앙받고 있었다. 새로운 친구들과 작별을 구할 시간이 되었다. 에르네스토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간직하고서 부모에게 이렇게 적어보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다며 악대를 만들었습니다. 아코디언을 타는 사람은 오른손의 손가락이 하나도 남지 않아 손목에 대나무를 이어 놓았더군요. 가수는 장님이고 다른 이들 대부분은 이 지방 나병의 특징대로 신경계 이상으로 비정상적인 발육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의 연주는 호롱불의 의지에 이어졌습니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지만 아마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나완자들이 만들어준 쪽배를 타고 여행을 계속했다. 그들은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등 세 나라가 국경을 마주하는 레티시아에서 2주일 동안 축구를 가르쳐주며 지내다 군용 비행기에 몸을 싣고 보고타로 향했다. 콜롬비아의 수도는 그들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않았다. 에르네스토는 보고타를 일컬어 어둡고 음산한 도시라고 했다. 진한 공해가 갑작스런 천식의 재발작을 가져왔다. 더욱이 흡사 정복당한 도시에서 들어선 듯한 암울한 느낌이 짓눌려야 했다. 라우 레아노 고메스 정부가 바야흐로 철권 정치를 휘두르고 있었다. 어느 학생 총회에 참석했다가 이들은 진압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948년 4월 9일 인민주의자 대통령 호르헤 엘리 에세르 가이탄의 암살을 기점으로 시작된 특수한 형태의 혁명인 비올렌시아가 콜롬비아를 지배하고 있었다. 증거도 없이 공산주의자들의 음모가 거론되는가 싶더니 그 후로 내전 상태에 돌입해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 대의를 표방하는 이 폭력의 이면에는 커피 농장주들에 대항하는 농민들의 저항이 함께하고 있었다. 고국으로 돌아온 에르네스토는 단숨에 의학 공부를 마쳤다. 어머니와 맺은 약속을 지켰던 참이다. 그러나 지난 여행은 그에게 동시대인의 고통을 처절하게 일깨워 주었다. 1953년 5월 다시 떠나야 한다는 영혼의 소리가 들려왔다. 7월 7일 칼리카라는 새로운 길동무와 함께 야쿠이바 포시토스라는 기차에 몸을 싣고 페루로 향했다. 그저 칼리카라고 불렸던 카를로스 페레르는 알타그라시아에서 에르네스토의 천식을 치료한 페레르 모라텔 박사의 아들이었다. 어머니가 그들을 벨그라노역까지 배웅 나왔다. 열차가 움직이자 어머니는 선로를 따라 뛰기 시작했고 창문 밖으로 웃음을 한 방 머금은 에르네스토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때 어머니는 역사의 바람결에 아들이 날리는 이 한마디를 들었다. 아메리카의 병사가 되리라. 이번 여행은 첫 번째 여행과 의미가 달랐다. 착취의 정치적 조건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행동이 있어야 했다. 리마에서 두 젊은이는 과테말라가 정치 망명객들의 천국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하코보 아르벤스 장군이 진보주의 이념의 신봉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에르네스토는 알베르토 그라나도와 베네수엘라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뒤로 미루고 과테말라로 향할 것을 결정했다. 베네수엘라는 마르코 페레스 히메네스의 독재 정치가 한창이었다. 두 친구는 볼리비아와 페루를 몇 개월 동안 여행하고 헤어졌다.
칼리카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가고 에르네스토는 내처 에콰도르로 향했다. 이번에는 엘괄로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태생의 새로운 길동무 에두아르도 가르시아와 함께였다. 10월에 두 친구는 에콰도르 항구 과야키를 떠나 북아메리카 유나이트 프루트사의 상선을 타고 파나마로 갔다. 이윽고 당시 라틴 아메리카 망명객들의 집합처였던 코스타리카에 도착했다. 에르네스토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바티스타 정권에 대항하는 쿠바 망명객들을 만났다. 특별히 기억에 남겨도 좋은 시기였고 그들 중에는 장차 저항군 사령관이 될 칼릭스토 가르시아와 쿠바 혁명의 주역이 될 세베리노 로셀도 끼어 있었다. 그들은 지난 7월 26일에 쿠바 독재자에 대항해 1차 대공세의 일환으로 몽카다 기지 습격에 참여하고 돌아왔던 참이었다. 에르네스토는 그들의 조직과 그들 나라와 그들의 정치 환경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다. 그는 또한 미래의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될 로물로 베탄쿠르 박사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후안 보슈를 알게 되었다. 누구를 만나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또한 그것은 비록 에르네스토 혼자에게만이라 해도 그가 정치 행동에 뛰어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기회이기도 했다. 운명적인 만남들이었고 채는 행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감할 수 있었다. 카스트로 신봉자들의 이야기에 깊이 매료된 에르네스토는 베아트리스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썼다. 유나이티드 프루트사의 영지를 둘러보며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본가들의 착취에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혁명가로 태어나기 위해 이제는 과테말라로 가볼까 합니다. 다시 읽어도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여러분들 이 체게바라가 20세기 최후의 게릴라가 되었고 혁명가가 되기까지에는 아주 깊은 독서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여행 그리고 또 하나는 강력한 체력을 키울 수 있었던 운동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 교육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강력한 체력과 그리고 또 그 독서 그리고 여행 이런 것들 직접 경험하고 읽고 그리고 자기의 이 심신을 키우고 하는 것들이 정말 미래 교육에 있어서 그동안도 그래 왔지만 더욱더 중요한 코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뜻밖의 체게바라와 눈이 맞아서 굉장히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느끼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꿈꾸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고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는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